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74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벌써 74강이니 이제 총 강의의 절반쯤 온 셈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경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갈수록 더 공부할 것이 많은 것이 경매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두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매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추심명령이 뭔지, 그와 비슷한 전부명령과 어떻게 다른지, 대리는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던 단어가 되겠고요. 지상권의 매수 청구권, 소멸시효, 가처분의 소멸시효, 그리고 유치권이나 이름과 관련된 대물변제, 이러한 단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배우시면서 가끔 듣게 되는 용어나 또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실 때 꼭 알으셔야 될 용어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추심이라는 말씀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심, 추심명령. 어떤 채무자가 회사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죠. 카드 회사에서 이 채무자에게 카드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죠. 이렇게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카드 회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이 급여를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회사는 가압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 채권이 인정이 되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 카드 회사에 채무자에게 줘야 될 급여를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되죠. 이와 같은 카드 회사가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것, 이것이 추심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 이러한 일은 자주 있죠. 이때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실제 집행채무자가 있고 카드 회사는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받아야 될 다른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내는 이와 같은 것을 추심명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죠. 경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면 집주인, 임대인이죠. 임대인이면서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가 되겠죠.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게 경매가 되면 결국 이 돈을 법원에서 배당이라는 것으로 돈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임차인은 법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임차인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는 결국 법원에서 받을 임차인의 돈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배당금에서 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받아내는 것 역시 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과 비슷한 용어로 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 두 개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추심이라는 것은 만약에 카드 회사가 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고 회사로부터 받아내는데, 거기서 못 받아내면 계속 채권은 남아있는 것이 추심명령이고, 전부명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채무자가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받은 이 채권자가 혹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걸로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해소되는 거죠. 자,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추심과 전부가 비슷하다고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리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대리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죠. 운전도 대리가 있죠. 자, 경매에서 대리는 보통 입찰 대리가 많이 있죠. 자, 입찰을 대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날 바쁘셔서 본인이 가지 못하실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입찰 대리라고 하고, 자,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 법적인 행위를 대신해주는, 자, 그거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 이러한 입찰 대리는 위임받는 위임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을 중개업소나 법무사가 대리하는 것도 자, 위임 대리가 되겠죠. 자, 이거하고는 달리 자, 미성년자나 자, 검치산자나 이와 같이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법정 대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대리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자, 이 말 역시 경매에서 자주 쓰여지는 말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죠.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자, 지상권을 설정하고 자, 그 위에 어떤 수목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수목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죠. 자, 지상권은 보통 30년 정도까지 행사를 하는데, 자, 30년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아직 건물이 그대로 쓸만하고 아니면 수목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속 지상권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갱신을 거부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지상권자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그러면 당신이 토지 소유자가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사줘야 됩니다. 물론 시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이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상권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정지상권자도 역시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와하고 비슷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자도 역시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관련돼서는 만약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면 자, 그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낙찰받았을 때 언젠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이 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의 용어를 배웠습니다. 추심, 대리, 이 매수 청구권. 이와 관련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울산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57평방미터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자, 5,500에 감정이 됐고, 자, 6천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와 임차인을 잘 보시죠. 자, 이것이 6천에 낙찰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임차인은 일단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법원에 신고를 했죠. 자, 전입한 날짜가 경매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의 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 그 이상 소액을 넘어가는 이상, 울산은 1,400만 원까지가 소액입니다. 자, 2천만 원 중에 1,400을 소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돈은 확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확정이 미상으로 돼 있는데 일단 없다고 보면, 확정을 받지 않았다고 보면 그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에 보면 신한은행이 2,400의 건저당을 설정했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채권자는 여기서 두 사람뿐이죠. 자, 이것을 만약에 6천에 낙찰됐으니까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지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직 배당에 대해서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낙찰되면 소액 임차인에게 제일 먼저 배당을 하는데, 자, 울산은 1,400, 광역시죠. 1,400만 원이 일단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정상적으로 신한은행에 배당이 되죠. 자, 임차인과 신한은행 합해서 배당되는 금액은 3,800입니다. 아까 얼마에 낙찰됐죠? 6천에 낙찰됐으니까, 자, 3,800을 지급하고 2,200이 남습니다. 6천 중에서. 자, 이 금액은 당연히 소유자에게 돌아가죠. 자, 낙찰되고 배당한 이후에 남는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6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죠. 법원에서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말씀드리겠지만, 확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은 소액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이 없으면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임차인이 몸받은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주인의 2,200만 원을 감료하면 되죠. 법원에서는 2,200만 원을 나눠주고 집주인에게 배당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것을 감료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을 역시 이것도 추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경매를 해보시면 추심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이민호라는 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배당이 되지 않죠.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빨리 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 돈을 배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돈을 압류할 수가 있죠. 압류할 수 있는 명목은, 자, 나갈 때까지 임대료, 또는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그 집행비용, 자, 이러한 채권으로 이것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 추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추심은 여러분의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인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반지하의 빌라입니다. 자, 이것이 3,200의 경매를 시작해서 두 번이나 미납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각이 되었네요. 자, 기각은 이것은 뭐 취하를 시켰거나 또는 무인여로 경매가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좀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1순위 전세권자죠. 자, 그리고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 영진의 강제경매는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자,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등기부를 보면 경매를 신청한 강제경매 영진상호저축은행은 전세권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등기부상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채권이 있죠. 자, 그 계약 기간이 2004년 12월이니까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자, 영진상호에서 이 전세권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집주인의 이 빌라를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시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도 역시 추심이나 또는 전부 명령에 의한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안산시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자, 감정가 2억 8천에 자, 2008년 5월 19일. 자, 이것이 1억 9,2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이것은 토지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건물만 경매 대상이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죠.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닌데 조씨의 소유죠. 원래는 신씨와 조씨의 공동 소유였다가 또 다른 조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건물은 신씨와 조씨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 토지 소유자 조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료를 청구하기 위한 경매가 아닐까. 자, 이 건물만 지금 경매 대상인데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저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이 건물을 그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이용하고 자, 법정지상권이 만료됐을 경우에 이 낙찰자는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거절하면 결국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일반지상권, 자, 이것은 모두 매수 청구권이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춘천의 강원도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낙찰된 사례인데요. 자,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여기에 선순위의 지상권이 있고 이것이 경매가 진행된 2005년도에 자, 아직 한 2년 정도, 2005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2007년까지의 잔존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잔존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소멸되는데 이 지상권이 수목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수목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가치 있는 수목들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매용어 다음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역시 자주 들어보신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소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소멸시효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인 안정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빚이 져서 돈을 갚아야 된다라면, 자, 그 받을 사람이 빨리 받아야 되겠죠.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둬버리면, 물론 갚아야 될 사람이 알아서 빨리 갚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잊어먹었거나, 자, 이렇다면 그것을 빨리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든지 해야 이게 법적인 안정성이 이것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소멸시효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을 만든 목적은 사회 질서 안정이나, 자, 뭐 이런, 아니면 권리를 빨리 행사하라는 권리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권리라는 것이, 권리에 대한 어떤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증거로 보존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증거 보존이 어려우니까 역시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 법적인 안정을 취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소멸시효하고 관련된 것은 많이 있죠. 경매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가처분, 자, 가등기, 자, 간혹은 유치권은 공사채권이죠. 역시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됐었죠.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10년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년, 그리고 현재는 3년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가등기 같은 경우는 판례에 의해서 소멸시효와 조금 다른 제척기간이라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단 소멸시효와 같다라고 보시죠. 자,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있죠. 자, 유치권 아까 공사채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예외적인 것이 이 소유권이나 건저당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저당을 설정해서 20년이 지났다. 여전히 건저당 설정한 사람은, 권리자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소멸시효에서 적용이 안 되고 제외된다는 것. 자,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채권이,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자,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어서 가압류를 하고 소송 중이다 하면 이 가압류를 해서 소송 중인 기간은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송의 결론이 끝났다면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처분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간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가장 단기의 그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자, 일반 물품 대금이나 술을 먹고 술값을 못 냈다. 그런 경우 소멸시효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상대방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 1년의 소멸시효 이내에 판결을 받았다면, 자, 판결은 그 시효가 10년이 되죠. 자, 이와 같이 판결로 의해서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물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역시 경매와 관련되어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대물변제는 가등기나 유치권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금전의 채권이 있습니다. 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될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그중 공사한 빌라를 한 채를 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 금전이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자, 부동산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급보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특히 유치권에서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대신 빌라를 하나 받았다. 자, 이때 빌라를 단순히 받았다 그래서 돈을 다 갚은 것이 아니고 판례는 현실적인 급여, 그러니까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이렇게 급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대물변제가 끝났다. 더 이상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대물변제 역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역시 여러분 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역시 경매에서 자주 들으시는 내용이죠. 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모두 기속될 때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자, 그런데 이 B가 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내 토지를 네가 이전받아 가라. 자, 이렇게 이전받아 갈 때는 앞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을 모두 해결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자, 이 물건을 토지를 5천으로 보고 네가 나한테 2천만 내고 가져가라. 그러면 이 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로 이 A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의 이 저당권이나 A의 소유권은 한 사람에게 기속되는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A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죠. 그런데 A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혼동하고 관련된 것은 역시 가처분이나 가등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처분을 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가처분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된다. 가등기를 했다가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벌써 효력이 끝난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혼동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혼동이나 대물변제나 소멸시효에 대한 사례를 실제 자료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전라남도 장성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 1680평방미터. 자, 250만 원에 감정이 됐고, 두 번의 낙찰 후에 미납이 있었고요. 2008년 6월 현재 110만 원까지 유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제한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개발 제한이라는 내용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토지의 등기부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오는 가처분에 대한 겁니다. 자, 가처분은 가압류와 함께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자, 이것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부터 2002년 7월 1일부터죠. 이것이 5년으로 바뀌었다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5년 1월부터는 이것이 3년으로 바뀌었죠. 자, 2005년 1월부터는 3년인데 자, 이것은 2003년이니까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가처분은 자, 그렇게 연도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바뀌었다는 거, 변경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처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고 이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 그래서 2008년 3월 20일이면 일단 중단 사유가 없다라면 이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가처분이 소멸시효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전남 완도의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대지인데요. 300여 평방미터고 그 지상의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1,550만 원 감정이고 2008년 5월에 440만 원까지 유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82년도, 1982년도의 선순위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등기의 10년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에 해당되죠. 자, 그리고 26년이 지난 이 가등기가 과연 지금도 권리를 주장할 건가? 그렇지 않다고 보죠. 물론 입찰하기 위해서는 이 가등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독산동에 오피스텔이 여러 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44평방미터의 오피스텔이 1억 100만 원에 감정이 되고 9,422만 원에 좀 높은 금액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지금 유치권에 대한 신고가 있는데, 자, 이 호수는 국시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2천여만 원의 내장 공사에 대한 대물로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국시가 실제 2004년 12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자, 공사를 해주고 금전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전을 대신하여 이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대물이 소유권을 이전까지 받았으니까 완전히 급부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는 상태죠. 자, 사실상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이 국시는 여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대물 변제가 되었으니까 유치권과는 관련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전북 정읍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농지의 면적이 꽤 큽니다. 5,230평방미터, 3,900만 원에 감정이 되고, 자, 이것이 4,13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등기부를 보면 92년도에 조 씨가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건저당을 설정한 조 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경매에 있어서 건저당은 낙찰되고 항상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자, 보통은 이 건저당이 소멸되지만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의 건저당은 건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죠. 자, 건저당권자는 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이후에 건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채권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남았는데, 마침 그 건저당권자가 이렇게 소유자가 됐다면 건저당권자가 자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꼴이 되죠. 자, 이것이 혼동입니다. 아까 혼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혼동은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저당은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게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혼동은 소멸의 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신 용어 중에 추심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받는데 그 배당금을 채권자가 감유한 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역시 추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와 혼동은 둘 다 권리가 소멸하는 한 원인이 됩니다.